여러분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빵빵한 시드머니, 기가 막힌 차트 분석 능력, 신들린 매크로 분석력, 흔들리지 않는 멘탈, 장기 투자가 가능한 충분한 시간, 다양한 설명들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마인드라고 말하고, 가장 중요한 공부는 심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등장인물이 바뀌고 투자 상품이 다 달라져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인간의 심리, 늘 반복되는 공포와 탐욕에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는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뀌는 트렌드와 투자 대상, 투자 환경, 투자 방식을 논하기 전에 인간 심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자기 스스로의 마인드셋은 물론이고 매번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대중들의 반응을 읽으면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공포와 탐욕의 광풍에서 벗어나 평정심을 지키며 장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예전 영상부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소개드리는 책이 바로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우리가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인간 심리에 대한 내용을 돈의 심리학 스페셜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책의 다양한 챕터의 내용들을 계속 조금씩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스페셜 영상을 통해 돈의 심리학의 주옥 같은 내용들을 제가 꽉꽉 눌러 담았으니까요. 웬만하면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지만 이번 영상은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투자의 뼈와 살이 되는 중요한 얘기 함께 같이 들어보시죠. 제시 리버모어는 자신의 기가 막힌 감과 천재적인 판단으로 때마침 주가 폭락에 배팅하는 도박적인 공매도를 걸어놨고, 이 한 방의 선택으로 제시는 하루에 30억 달러, 원화로 3조 9천억 원을 법니다. 이 책에서는 제시 리버모어처럼 한때는 레전드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또 한 명의 투자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말고 제3의 멤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릭 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게린이라는 인물이 버핏, 먼거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맡길 매니저도 함께 뽑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투자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늘 떠오르는 스타가 있고 언제나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엄청난 투자자들이 존재하지만 끝까지 존재하고 위대한 투자자로 추앙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수익률이 아닌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100만 가지가 있고 그 방법을 다룬 책도 많다. 그러나 부자로 남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겸손함과 편집증이 어느 정도 합쳐져야 한다. 여러분, 이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저 역시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생존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존 인물 2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제시 리버모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1877년에 태어나서 14살의 나이에 단돈 5달러를 들고 가출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트레이더라는 직업이 있는 줄조차 몰랐던 시절에 전문 트레이더로 활동하면서 30살의 나이에 현재 물가 기준으로 1억 달러, 원화로 1300억 원을 번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공포의 그 단어, 1929년 10월의 일주일 동안 주식시장 시총의 3분의 1이 사라진 블랙먼데이를 겪은 인물입니다. 그 당시 이 공포의 폭락장으로 인해서 수많은 월스트리트의 투기꾼들이 자살했다라는 뉴스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제시 리버모어를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 제시는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왔고 아내와 아이들은 울면서 남편을 맞이하면서 괜찮냐고 제시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시 리버모어는 자신의 기가 막힌 감과 천재적인 판단으로 때마침 주가 폭락에 배팅하는 도박적인 공매도를 걸어놨고, 이 한 방의 선택으로 제시는 하루에 30억 달러, 원화로 3조 9천억 원을 법니다. 단 하루에 3조 9천억 원을 벌었다면 이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것도 모두가 자산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 4조 원 가까운 돈을 벌면서 제시 리버모어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 왜 누군지 모르지? 라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더 흘러 4년 후로 넘어갑니다. 1929년에 대박을 쳤던 리버모어는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고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자신감에 넘친 나머지 점점 큰 배팅을 했고, 결국 그높던 수익률은 평균으로 회귀하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됐고 결국 주식시장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파산으로 자괴감과 수치감을 느꼈던 리버모어는 1933년에 이틀간 잠적해서 뉴욕타임즈에 글을 찾는 기사 내용이 올라오고 가족들이 애를 태우면서 기다렸는데 결국 집으로 돌아왔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투자의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피터 린치, 워렌 버핏은 알아도 제시 리버모어를 모르는 이유가 바로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건 하우절은 이 책에서 금전적인 성공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생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을 만큼의 성공적인 회사의 40%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하향해서 결국 시가총액이 0이 되는 게 바로 자본주의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것 역시 전혀 다른 별개의 영역이라고 모건 하우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 태도를 갖는 게 필요하다면 돈을 잃지 않는 건 겸손해야 하고 돈이 빨리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번 돈의 일부는 운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행운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는 제시 리버모어처럼 한때는 레전드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또 한 명의 투자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독자님들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말고 제3의 멤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전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바로 릭 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게린이라는 인물이 버핏, 먼거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맡길 매니저도 함께 뽑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투자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워렌 버핏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과 찰리는 본인들의 투자 방식을 통해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서두르지 않았던 반면 릭은 똑똑했지만 서둘렀다고 합니다. 그는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이어진 경기 하락 국면에 대출을 사용해서 투자금을 늘렸는데 그동안 주식시장이 70% 하락하면서 주식 가격이 단법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진콜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게리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40도 안 되는 헐값에 팔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거죠.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546,215달러로 하나로 대략 한 주당 7억 원이 넘는 가격을 약 50년 전인 1974년에 게린은 단돈 $40에 판 겁니다. 만약 그 당시 게린도 버핏과 먼거처럼 자신의 투자 방식을 믿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는 생각을 갖고 서두르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엔 3명이 함께 등장하는 그림이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서 나온 제시 리버모어와 릭 게린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첫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무조건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확실해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이 맞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절대 한 번에 모든 걸 잃을지 모르는 파산의 상황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될 확률을 줄이고 생존할 확률을 계속 높여가는 것이 결국 돈을 벌고 지키기까지 하는 길인 겁니다. 둘째,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도 늘 내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무조건 운이 따라야 된다, 운칠기삼이다, 운이 없인 큰 성공이 어렵다, 이렇게 운이라고 하는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존재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운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투자를 망치는 쪽에 불운으로 확 불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역시 꼭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위기는 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비하지 못합니다.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늘 다른 형태의 위기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대비한다고 계획해봤자 거의 대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살아남았을 때만 그 모든 계획들이 의미 있고 빛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앞서 정리한 두 가지 무조건 생존 전략과 실패를 대비한 계획을 위해선 우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턴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과거 여러 영상들에서도 설명드렸던 제가 생각하는 개념들을 짧고 간결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대 한 방에 모두 무너지는 상황을 단 한순간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같은 속성을 갖는 자산에 전 재산을 몰빵해서 그 자산군의 악재가 터졌을 때 한순간 전 재산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마침 그 순간 집안에 악재가 생겨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를 무조건 방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투자는 인생입니다. 난 절대 안 아프고 우리 가족들도 아프지 않을 거고 난 앞으로도 몇십 년간은 계속 지금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목돈이 들어갈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전 재산을 한 가지 자산에 몰빵하면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그 자산의 가격이 중단기로 크게 흔들리고 불운까지 겹쳐서 계속 돈이 필요해지면 눈물을 머금고 자산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 2개에서 3개 정도로 분산해서 모든 자산이 다 같이 오르내리는 상황을 막고 각 자산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최소한의 피해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한국 부동산, 미국 주식, 비트코인에 모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인진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위에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부동산이라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버퍼, 주식이라면 단기적 유동성 확보의 목적에 주식담보대출이라는 버퍼가 여유있게 남아 있어야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위기 상황에 유동성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퍼는 절대 평소에 최대치로 빼서 활용하지 마시고 가장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난 부동산 하락기에 역전세로 무너진 투자자들을 보면 갭 투자를 하면서 임차인 보증금에 선순위로 은행 대출까지 풀로 땡겨서 갭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레버리지의 비율을 맥스로 올리려는 마인드가 바로 수익률 극대화라는 유혹 때문이고, 이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투자금을 최소화하고 은행과 임차인의 자금을 최대한 활용했다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는 시점이 강하게 오니까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파산하게 된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상승장에서 최대한 주식수 늘리고 싶으니까 주식담보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수량을 늘렸는데 급격한 하락장이 오는 순간 주식계좌의 증거금이 급격히 줄어들며 증거금 부족이 뜨는 걸 막고 또 막고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장 최저점의 주가에 더 이상 막지 못하고 대부분의 주식을 헐값에 던진 릭게린처럼 소중한 장기적 우상향 주식을 날리는 경우가 주변에 너무 많았죠. 배율이 10배, 30배, 100배나 되는 선물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의 경우엔 이런 청산 케이스가 주변에 널렸습니다. 단 1초라도 증거금이 부족하면 청산되는 이런 최악의 레버리지 구조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비트코인을 날리는 걸 보면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나? 아니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주식을, 이 부동산을 장기적 우상향이라고 보고 최대한 오랫동안 보유하려고 한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좋은 자산을 발견하고 모아가는 것도 투자의 과정에서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과정 역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구조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이는 행위만이 수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싶고 모으고 싶은 좋은 자산을 파산 없이, 마진콜 없이, 강제 청산 없이, 돈맥 경화로 터지는 일 없이 최대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온전히 나머지 리스크를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는 정상적인 투자의 구조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기대하는 2030년 그 자산들이 결국 위대한 결과를 구현했을 때, 그 놀라운 투자 성과를 보여줬을 때 뒤에서 씁쓸한 표정 짓지 않고 온전히 그 기쁨을, 그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설령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그 구조를 믿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면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생존을 목표로 하루하루를 대비하는 구독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 구절은 제가 좋아하는 투자의 본질이 잘 설명된 책 모고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구라는 큰 행성을 얼리고 녹이면서 반복됐던 빙하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리뷰영이님 과학 채널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얼렸다 녹였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책에서는 빙하기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요. 제가 핵심 결론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큰 힘이 지구를 얼리고 녹이는 게 아니라 태양과 달의 중력으로 살짝 기울어진 지구의 궤도가 특정 시점에 평소보다 서늘한 여름을 만들고 그때 녹지 않은 얼음층이 수십 수백 년간 쌓이면서 지구 전체를 몇 킬로미터의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는 거대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얼음층을 유발한 것은 눈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적더라도 남아있는 눈이 지속적으로 쌓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입니다. 이걸 투자의 영역으로 비유하면 매년 가격에 오르내리는 온도에도
다 녹지 않고 조금씩 쌓인 자산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엄청나게 두꺼운 자산의 얼음판을 만든다는 사실, 즉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면 조금씩 쌓인 안전마진이 미래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어느 세월에 돈 모으고 집 사냐. 물려받은 자산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야.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서 이게 해결되겠니? 그래서 내가 그냥 오늘만 사는 거야. 그냥 마음 편하게 해. 적립식 매수한다고 해결되니? 그런 식으로는 이미 늦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빙하기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런 에너지가 없는 사람과 방법은 시작부터 포기하고 안 된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짧은 시기 동안 바로 얼려버릴 아이디어만 머릿속에서 굴려보다가 안 된다고 결론 내린 거 아니냐고요. 매년 녹지 않고 남는 얼음을 지속적으로 챙기면 그게 장기간 쌓이면서 빙하기를 만든다는 이 놀라운 자연현상의 장기 투자, 복리의 마법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투자를 대하는 마인드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영역에서 위대한 투자자로 추앙받는 워렌 버핏의 성공 비결을 해부한 2천여 권의 책 중에서 단 한 권도 이 남자는 75년간 투자를 해왔다 라는 제목의 책이 없다는 것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있어 시간이 갖는 절대적 비중을 쉽게 간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투자에서 시간이 갖는 중요성을 정확히 파악하신 분이라고 해도 그 시간을 견딜 자신이 없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쉽게 넘기고 짧게 단축할 생각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기 투자가 정답인 건 알지. 그래 알아. 근데 솔직히 힘들잖아. 안 그래? 10년 장기 투자? 아유, 말은 쉽지. 근데 자산이 반토막 마이너스 80%까지 쪼그라드는데 계속 맨정신으로 장기 투자한다? 난 못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한 다음에 망치매매법이나 순간이동처럼 깨어보니 2030년, 이동해보니 10년 후 이런 걸 농담 삼아 꿈꾸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투자는 말이죠, 장기 투자는 말이죠, 절대 수면 내시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어떻게든 위나 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곤 싶은데 맨정신에 내시경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마취돼서 자고 있는 동안 검사 다 하고 마치 순간이동하듯이 깨어보니 다 완료되어 있는 그런 장기 투자를 꿈꾼다면 이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는 맨정신에 목구멍에 집어넣는 내시경 검사 같은 겁니다. 고통스럽고 지루한 걸 알지만 미래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감내하는 자만이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돈의 심리학에서는 대부분의 투자 관련 책들이 경기순환이나 트레이딩 전략, 투자 종목 등에 관한 책들인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책의 내용은 닥치고 기다려라 이거라고 말합니다. 닥치고 기다려라. 이 멘트에 장기 추세의 그래프 하나 딱 그려진 책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트레이딩 계속하고 잘못된 전략 세우고 요리조리 왔다 갔다 고개 운전해봤자 결국 제자리인데 계속 끊임없이 그런 변죽만 올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복리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복리를 알고 있고 복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 복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 자체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니까요. 복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했는데 장기 투자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하나 나갑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8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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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잘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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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8을 9개 더하면, 그러니까 8 곱하기 9는 오케이? 계산하셨죠? 그럼 다음 문제. 8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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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이거 바로 계산 되십니까?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못 들었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8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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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계산되세요? 정답은 1억 3,421만 7,728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문제의 답이었던 72와 두 번째 문제의 답인 1억 3,421만 7,728의 차이는 9년간 곱하기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더하기 인생을 살았는가,
이 둘의 차이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곱하기 인생이 바로 복리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매년 녹지 않는 얼음을 남길 것인가. 설령 다 녹아버린 해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 추세를 보면서 앞으로 쌓여갈 얼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머릿속의 잡념을 지우고 닥치고 기다릴 것인가. 그런 마인드를 세팅한 사람만이 지구라는 행성을 얼려버릴 엄청난 일을 만들고 불을 쌓아 자산가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저도 자주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지만 투자는 속력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구절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최고 수익률을 내지 않았다. 그들은 꾸준한 투자율을 보였다.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마치 복음 구절 같은 이 마지막 멘트.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문장을 듣고 정확히 이해하고 이 문장만 끝까지 머릿속에 기억하신 분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우린 2030년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꿈꿉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재벌이 되겠다거나 돈을 펑펑 쓰고 싶다거나 평생 놀고 먹겠다는 생각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을 돈이 제공해주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제가 좋아하는 책인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은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경제 위기에 관한 기사를 쓰면 쓸수록 돈 문제는 재무관리가 아닌 역사와 심리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진정으로 부를 이해하고 부를 얻고 싶다면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스스로 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고심하고 고심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늘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내리는 거의 대부분의 결론은 심리적인 요소에 반응한 산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자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치더라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면 우리가 돈을 벌어 부자가 되기 위해 왜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앞의 영상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심리적 영향에 반응해 움직이고 발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출신이자 경제 칼럼리스트인 모건 하우절은 자신이 만난 크게 성공한 투자자와 크게 파산한 투자자들을 모두 만나보고 깨달은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들을 그의 책 돈의 심리학의 한 챕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돈에 대한 진실 7가지에 대해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잠을 설치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관리할 때 누군가는 최고의 수익률을 못 올리면 잠이 안 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잠을 잘 자듯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죠. 하지만 그 무엇이 됐던 이게 내가 밤에 잘 자는데 도움이 될까? 라는 기준으로 모든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시간을 보는 눈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시간을 보는 눈을 넓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 투자는 리스크를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처럼 시간이 행운을 만들고 리스크를 줄여줄 수는 없지만 기다린 사람에게 그 가까운 곳까지 좋은 성과를 밀어줄 수는 있다는 거죠. 셋째,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봐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많은 것이 잘못되더라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절반을 틀려도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는 개별 투자를 보지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의 많은 부분이 형편없더라도 중요한 몇 개만 뛰어나면 우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공을 위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죠. 성공적인 투자에도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불확실성, 의심, 후회 등은 돈의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들은 성공을 위한 수수료지 절대 벌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리스크를 좋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예측 능력은 형편없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나 월가의 애널리스트나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큰 영향을 주는 대형 사건은 늘 느닷없이 일어나죠. 그러니 투자의 세계에서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파산할 정도의 과한 리스크는 극도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자신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리스크는 두려워 말고 좋아해야 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 제값을 할 것입니다. 여섯째, 나의 게임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목표가 다르고 계획이 다릅니다. 즉, 나의 게임과 다른 사람의 게임은 다른 장르라는 거죠. 서로 다른 종류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부안해동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옆에서 테트리스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며 보글보글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돈 문제에 있어 각자의 의견은 다르니 혼란을 존중해야 합니다.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사람마다 목표와 욕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린 투자의 세계에 하나의 정답만 있다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곳엔 오직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투자에 임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모건 하우절이 언급한 이 내용들은 실제 제가 15년간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으로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들이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다양한 비법과 방식들이 존재하고 각자 느끼고 생각하는 진실들이 상이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 진실은 그 어떤 투자자더라도 모두 동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던 이번 영상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 자신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시는 데 활용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긴 세월 동안 성공적인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